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요새는요, 역세권이 아니라 숨세권이 인기랍니다. 제발 숨 좀 쉽시다. 이놈의 미세먼지. 주범인 중국이요, 앞으로 화력발전소를 더 짓는다고 하니까 더하면 더했지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입니다. 집 밖은 미세먼지 속, 비핵화는 안개 속, 정치는 이 속, 민심은 우라통 속입니다. 12월 11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전운전해라고 뉴스파이터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차량 통행이 드문 새벽 시간엔 자신도 모르게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교통사고에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블랙박스 차량. 도로는 한 사람 모습인데 지상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검은색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더니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면서 인도 쪽으로 충돌을 합니다. 네, 빠른 속도, 강한 충격에 불꽃이 튀고 급기야 폭발까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네. 자, 폭발까지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아이고, 순간 저 차량이, 물론 이 블랙박스에 찍힌, 블랙박스가 있는 그 차량도 느린 속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 속도를 능가할 정도로 쌩 지나갔잖아요. 옆에 2차로로요. 그러더니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저렇게 차량의 불꽃까지 번쩍 났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대체 무슨 일이, 뭐가 그렇게 급했던 걸까요? 20대 청년이 일행 한 3명을 태우고, 새벽 시간대예요. 9일 05시 26분경이니까. 아하, 네. 새벽 시간대에 아마 지하 차도로 진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가 네. 차도 안에 다른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그거를 급히 추월하면서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감속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지키지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네. 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저렇게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던 저 차량, 검은색 차량은요, 이내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전신주, 가로등도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까지 들이받으면서 번쩍 불이 났고요. 거기에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근처에 물류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그분들도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그냥 차가 돌았다 그 얘기만 있고. 근데 저렇게 갑작스레 중심을 잃었다는 건 양재민 변호사님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은 사실은 저 정도의 운전 행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음주를 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3명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물류 창고에서 일한 동료 사이거든요. 네. 그래서 밤샘 근무를 하고 사실은 아침 식사를 위해서 이동하던 중에 저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던 중에 사실은 음주를 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음주 상태는 아니란 것은 일단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마터면 그렇다 하더라도 중심을 잃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앞차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중심을 잃고 저렇게 변을 당하고 말았는데, 일단 김기혁 아나운서, 저 차량 탑승자, 운전자 포함해 탑승자들의 안전 상태, 지금 상태가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고요. 또 추가 피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차량이 어쨌든 영상에서는 조금 검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네. 인도 쪽으로 가면서 이 차량이 가로등과 부딪히게 되는데 네. 정말 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차량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세상에. 예, 뒤편이 지금 잘려져 이렇게, 근데 진짜, 아이고. 맞습니다. 예,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 앞쪽 부분이고요. 뒷부분이 잘려져 나가는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심한 사고가 세상에.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뒤쪽 부분이 그 인도 쪽에 있는 배전판
있죠. 아, 예, 도로 배전판 다니다 보면 내내. 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네. 배전판을 또 들이받으면서 이 일대가 또 정전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차량이요, 진짜 무슨 종이잔처럼 구겨진 것도 충격인데 어느 정도로 충격이 셌는지 차량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도 걷다 보면 이렇게 불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철판으로 덮여 있는 거. 그 배전반을 들이받아서 저렇게 차량에 불꽃도 났지만 배전반 들이받아 일대 정전됐대 10가구 정도가 10가구 정도가 9시간 만에 복구가 됐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요. 최전봉 교수님. 예. 저 새벽 시간대 인도에 사람이 없었다. 보행자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 저게 차가 많이 다니거나 인도에 사람이 있었거나 엄청난 피해가 났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로 크게 충격을 해서 두동강이 나고 불이 날 정도라고 하면 주변에 다른 차들이 있었거나 지금 현재 보세요. 달려가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변경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제 과속을 했는데 2배 이상, 그러니까 제한 속도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달렸대요. 그러니 저렇게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만약 옆에 차가 있었어 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3중, 4중, 5중 충돌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인도에 만약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아무리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과속을 하면 본인이 술을 먹든 안 먹든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속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꼭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요 핸들을 약간만 틀어도 차가 흔들립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 운전자 포함한 탑승자들의 지금 상태가 상당히 궁금한데 저 정도 충격이면 부상 정도가 심각했을 텐데요. 저도 저 사진을 보고 정말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네. 다행히도 사실은 탑승자 3명 중에 1명이 중상이고 2명이 경상을 입은 상황이라고 천만다행이네요, 합니다. 진짜. 다만 이제 뒷좌석에 이제 타 있던 탑승자가 오른쪽 팔을 굉장히 이제 크게 다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바로 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모두 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네. 사실은 저 정도 사고 규모에 비해서 부상을 입은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경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 천만다행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당시에 사고가 난 이후에 현장 목격하신 분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어요, 김계관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분이 이제 그 현장 사고가 난 곳으로 달려가서 왜냐하면 불꽃도 튀었기 때문에 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겠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흙까지 퍼날르면서 이 불을 끄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차량 안에서 이제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들이 닫혀 있는 상황을 이제 발견을 하니까 피가 이제 좀 혈흔이 이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지혈을 해라라고 외쳤는데 네. 이제 해당 운전자가 이게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어떻게라고 하면서 의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좀 쇼크 상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책하는 듯한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출혈이 나니까 거기를 압박하라고 이제 목격자분들이 주변 분들이 했는데 그거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나 때문이야 자책하는 소리도 했다고 하는데 박준 변호사님 어쨌든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음주는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요. 블랙박스 이제 영상 음성이 중요한데 어허. 블랙박스에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제껴. 이게 뭐 제쳐라는 소리겠죠. 아마도 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빨리 가기 위해서 가속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제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뭐 이거 가속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사고 차량 뭐 탑승자 목격자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보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옛 조상님들 말이 틀린 게 없어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일찍 갈 수도 있는 상황 될 수 있어요, 진짜. 50년 먼저가 아니라 평생 먼저 가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서울 시내라든지 도심지에서 실험이 좀 있었어요. 차 2대를 놓고 일정한 신호 모든 법 규정을 지키면서 일정한 거리를 간 차량과 나름대로 요령껏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빠져나간 차량의 이 차이는 30분 이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차도 내에서 저 제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휴어를 유도하는 일행들의 목소리예요. 아하.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친구들, 동년배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타가지고
부추기는 행동하면 안 돼요. 야, 이렇게. 밟어. 네. 그거 과속하라는 소리잖아요. 아하. 엑셀에다 밟으라는 거고. 네. 밟어. 제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옆에 탄 사람도 좀 지킬 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옆에 타가지고, 앞에나 옆에 차가 좀 불편하게 운전하면, 운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탄 사람이 막 창문 열고 요구하는 경우 있어요. 자기가. 맞아요. 그거는 운전자로 하여금 흥분 상태를 유지시켜가지고 사고로 맞아요. 이어질 수 있어요. 분노 유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등등도 같이 타는 분들도 네. 좀 가려야 된다. 맞습니다. 운전 에티켓도 좀 지켜야 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큰 사고였지만 그중에도 천만다행인 그 사고 소식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배우자를 잃는 것만큼 참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2017년 8월 새벽에 있었던 인천의 아파트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남편이 이 40대 남편인데 왼쪽 옆구리에 흉기에 찔려서 지금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이고. 아내가 119에 신고를 합니다. 네.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허벅지로 스스로 자해를 했고 허벅지에 아이고. 그리고 흉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찔려서 숨졌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국가수가 이 부검을 합니다. 부검을 네. 해보니까 남편이 공교롭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 만취 상태였고요. 아하. 아내는 계속적으로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혹시 김복준 의원님 네. 오랜 수사 경험하다 보면 이 네. 취중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취중 상태라면 오히려. 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그 아내분이 얘기한 거 보니까 좀 그래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한 남편이 자신의 허벅지를 가해하고 그 다음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흉기가 옆구리에 찔려서 사망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하. 근데 그건 저는 애초부터 아마 경찰관이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어떤 종류의 흉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칼 종류로 보이는데요. 네. 그게 받침대가 있어서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는 이상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흉기에 의해서 옆구리 찔려서 사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미심쩍은 부분, 사건 당시에도 경찰도 이런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을 것 같은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처음에 사건 당시에 다른 목격자가 없습니다. 아내하고 남편 단둘이. 단둘만 있었군요. 소방대원이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왼손에 이 흉기가 들려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흉기가 밑에 땅바닥에 있었다면 그런 모습이 목격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는 없다. 김복준 의원님 추측대로 아닐 것이라고 미리 판단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부검에서도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결국은 부검에서도요, 부검의 이 소견이 자해를 할 수 있는 이 흉기에 찔린 흉기에 찔린 부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흉기에 찔린 부위를 봤을 때 이게 자해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아니라는 그런 부검 소견도 나왔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이 돼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기소가 됐어요, 김계관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경찰이 보기에는 이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강 수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2년 만에 결국에는 이 아내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도 이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네. 남편을 칼로 찌른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고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 거죠. 네. 당시에 사실 이 사건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양진 변호사.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부밖에 없었고 아내의 말을 상당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사실 고민을 했겠죠. 네. 근데 유력한 증거로 사실은 채택한 것이 국가수의 이제 부검 결과였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편이 이제 그 흉기에 찔린 부위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제 찬찬히 살펴본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피해자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였어요. 그러니까 술에 굉장히 많이 취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흉기 부위에 찔릴 수가 있느냐, 본인 스스로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국가수는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고요. 결국에는 아내에게 남편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양형에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배우자를 살해한 거잖아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또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네. 다만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119에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과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이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피고에게 유리하게 반영을 해서 결국에는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119에 신고했다.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발적 범죄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 법원은 이게 119에 신고했다는 점이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의외로 또 본인이 한 행동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119에 신고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는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일부러 119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발적으로 해도 뭔가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던 걸 보면 처음부터 만약에 우발적 범죄였다면 제가 정말 이래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순간 그 현장에 자백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안 했다고 얘기하고 맞아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네요.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119에 신고한 정황 때문에 어쨌든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형량에 좀 감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건도 경찰의 끈질긴 수사 덕분에 2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또 한 번의 끔찍한 전말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이게 지난달 30일 오후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시 한 도로에서 70대 남편이 본인의 이제 사륜 트랙터 뒷부분에 아내가 치여서 숨졌다라고 아이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네. 남편이 직접 119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이번에도 했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초 이제 경찰 수사 조사를 받을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운전 실수로 아내를 이제 치게 됐는데 네. 아내가 숨졌다라고 이제 결국에는 숨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아내를 병원으로 이제 긴급히 옮겼어요. 근데 네. 끝내 이제 숨지게 된 사건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뭐 실수로 운전 실수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사실은 입건이 됐던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김복준 의원님 사망에 이르긴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당시에는 봤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그 당시에는 뭐 어지간하면 남편이 트랙터 운전하면서 뒤편에서 아내가 치인 경우에 고의성 인정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그 트랙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미숙으로. 실수로 미숙이고 또 혹은 뒤에 있는 아내를 보지 못 못한 봤어. 결과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고통받을 거라고 경찰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남편이 실수로 아내가 실수로 남편을 이렇게 후진하는 과정에서 치여가지고 있으면 입건은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이 돼갖고 굉장히 위로를 또 많이 해주거든요. 경찰도 인간이잖아요.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실수라면 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닌 게 문제죠.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의 뭔가 암시처럼 경찰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챘어요. 이상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들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경찰이 이제 일단은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제 CCTV잖아요. 그러네요. CCTV를 확인을 했더니 남편이 실수로 아내를 쳤다면 굉장히 이제 충격에 휩싸이거나 당황하거나 이런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이 아내가 쓰러진 걸 이제 살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수사를 한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도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한 겁니다. 근데 도로교통공단도 이게 뭐 급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변인들의 진술이 이 부부가 평소에도 부부 싸움이 좀 잦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가지고 경찰이 좀 수상히 보고 남편을 추궁했어요. 추궁을 했더니 남편이 실토합니다. 내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라고 이제서야. 자백하게 됩니다.
이거 네. 영상이 없나요? 영상을 이거 살펴보면요. 네. 아내가 트랙터 뒤에 나타나는데 아하. 구태여 남편이 아내 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요? 급히 후진하는 게 보여요. 아하. 근데 그 당시 도로 상황에서 아내 쪽으로 그 후진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겠군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가 있는 걸로 누가 봐도 경찰관이 인식할 수 있었어요. 아하. 그리고 당황객석이 없다는 건 CCTV 나온다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정말로 운전 조작으로 사고가 났다면 세상에 어떻게 하면서 그렇죠. 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색이 CCTV 어느 장면을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미심쩍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팠던 겁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119에 뻔뻔하게 신고까지 했어요. 대체 이유가 뭐일까요? 예, 일단 119에 신고하는 모습도 굉장히 태연해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요. 그리고 경찰의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최초의 진술과는 달리 그러니까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닌 남편의 악한 마음이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본인이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일도 이 아내와 내가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으로 인해서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트랙터로 들이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연히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운전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주변 분들 얘기가 이 부부가 평소에 부부싸움을 자주 했대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내가 설마 그 순간에 남편이 그런 일을 할 거란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꿈에도 상상을 못하죠. 아무리 싸웠어도 그렇지. 그럼요. 사람을 죽일 거라고 누가 상상을 그러니까요. 했겠습니까? 트랙터가 올 때 아이 설마 쓰겠지. 뭐 나를 향해서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 트랙터가 본인을 덮쳐가지고 본인이 사망 이를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피하기라도 했을 거예요. 네. 아니 만약에 모르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운전하는 트랙터라면 오면 피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 트랙터니까 이분은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네.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 남편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혹시 이거는 계획살인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발 계획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좀 싸웠다는 부분, 그게 이제 계획적인 요소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트랙터 뒤로 가게 한 다음에 살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계획적 요소보다는 우발적 요소가 좀 높다고 보고 아마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지금은 뭐 싸운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동기가 있다면 또 계획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발 가능성은 더 많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우리 영상이 없지만 트랙터 이 핸들 꺾는 거 이런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다 비치거든요. 아하, 네. 그 주변에 CCTV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계획적 살인 같으면 CCTV가 보이는 곳에서 아내를 치진 않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우발적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돼버린 두 사건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참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건모 씨가 갈수록 사면 초과에 빠지는 형국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6일 강용석 변호사가 출연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상세한 진술을 바탕으로 또 증거도 수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고소장까지 제출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후에 또 2차 폭로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나면서 아하. 인터뷰를 진행했고 또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2차, 두 번째 김건모 씨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2차 여성, 두 번째 여성,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했지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때렸었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리고 배도 때리고 저 나름대로 안 맞으려고 얼굴도 막아보고 했는데 남자 힘이 세기 때문에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내가 시끄럽다고 했지 시끄러워 이러면서 저를 때렸어요. 눈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났고요. 맞으면서도. 그리고 코피도 흘렀고. 김목준 의원님. 예.
최초에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의 그 피해 내용도 충격적입니다만 이 내용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그 김건모 씨의 어떤 폭력성이 급부상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맞았다고 지금 저 인터뷰를 한 분은 제가 보니까 그 유흥업소 여성이 아니고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여성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성들을 뭐 방배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느리고 있는 뭐 마담 그 비슷하게 네. 그런 매니저 같은데 아마 그 김건모 씨의 그 술자리 파트너 이 여성과 나이 차이가 1살 정도밖에 안 난다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뭐 상호간에 나이 관계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마 김건모는 자기 그 룸에 있었고 아마 불러내 가지고 빈 방에서 나이 관계 때문에 좀 언쟁을 좀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이 여성이 얘기하는 거는 김건모가 갑자기 그 밖으로 나와서 빈 방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시끄럽다고 했는데 왜 계속 싸우느냐 내 파트너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런 그 폭행을 이제 했다고 하고 네. 그러는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아마 이거는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본인이 당일날 택시 타고 가가지고 이 저 강남에 있는 모 병원에 가서 진료한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진단서가 이 도출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당시에 물론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이 폭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부상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다. 지금 이렇게 그리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어요. 최재명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안, 아, 골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면부에 골절이 일어났는데 이 골절이라고 하는 것이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네. 피범벅이 될 정도래요. 얼굴 전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코 부분, 얼굴 안면 부분이 맞아서 보통 이제 안아 골절이 오면 이렇게 뭐 이 얼굴 전체를 다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여성 입장에서는 그게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위해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또 이 피해 증명서가 김건모 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명서라고 하면 김건모 씨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의료 기록 4번 이 여성이 이제 제출한 거예요. 그 강용석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저 의료 기록 4번을 제출했는데 보세요. 읽어볼게요. 당시에 이 여성은 25세였나 봐요. 이게 2007년 그 밑에 시기가 나오죠.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볼게요. 본 25세 여화는 여자 환자란 얘기겠죠. 내원 병원 오기 30분 전에 남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를 구타당한 후 아이볼 페인 괄호 OD가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OD가 뭐냐면 라틴어로 오른쪽 눈이란 뜻이에요. 저게 아큘러스 덱스터의 약자입니다. 아큘러스 덱스터의 약자인데 라틴어로 오른쪽 눈을 뜻합니다. OD가요. 대문자 OD가. 즉 오른쪽 눈 부위의 통증 그리고 쉼표하고 헤드에이크 저 충격으로 두통까지 머리에 두통까지 왔다. 이걸 이유로 본 병원에 ER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렇게 의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2007년 1월 10일 새벽 3시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장소 술집 그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을 맞았다고 의료 기록에 자세히 써 있는 내용을 이 여성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박준 변호사님 일단 네. 앞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피해 여성은 2016년 지금부터 3년 전 일인데 이 폭행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은 더 오래전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일단 얘기를 드리면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상해죄라고 하더라도 10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07년이면 뭐 10년이 훨씬 지난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성폭행 관련된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살아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증거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행동을 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에 이 여성은요, 우리 그런 생각, 물론 이 여성분께 송구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아니, 그러면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버린 시점인데 왜 당시에는 신고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여성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뭐 병원을 먼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피가 나니까 저도 무섭더라고요. 김건모 씨가 그리고 가게 업주가 이제 신고 못하겠죠. 제가 일하는 곳 그리고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웠어요. 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협박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어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여성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의무 그 진단까지 있지만 사실은 김건모 씨라든지 아니면 그 본인이 이제 일하고 있는 그 곳에 이제 업주가 신고를 못하게 이제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당시 무서워서 사실 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입증하기 위해서 이 여성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근거는 아까 보셨던 그 의무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취재를 했던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은 실제로 한 방송사 이제 기자까지 와서 뭐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방송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공소시효는 사실 지났지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뭐 김건모 씨가 워낙 이제 유명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사실을 알리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본인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정신적인 뭐 위로를 받는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에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도요, 신고조차 못했고 그 과정에는 이 여성의 주장처럼 김건모 씨 측에서도 신고하지 말라. 그리고 업주 측에서도 가만히 있어라.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찰서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데요. 어쨌든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입소문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방송사가 취재가 들어갔었대요. 그런데 이 해당 여성을 당시 만나진 못하면서 이 취재가 끝까지 이어지진 못했다는 게 가로세로 연구소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김세희 전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제 의무 기록이 박지훈 변호사님, 네. 혹시 증거로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만 이게 무슨 증거 가치가 혹시 있습니까? 증거 효력이? 일단은 이게 사실은 법적인 의미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도 10년이라는 제한이 있고요. 형사소송도 뭐 상해죄라면 10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만약에 증거로 의미를 두려면 법적으로 뭘 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형사 고소를 할 때 쓰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할 때 쓰는 건데 그렇게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방송에서 김건모 씨 얘기할 때 그 정도로 쓰는 거지 그 사실 있었냐 없었냐를 확인하는 거지 법적인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나 하여튼 효력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무슨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한테 왜 그때는 신고하지 않냐 타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신고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한 전제를 생각한다면 그때 신고를 하지 못한 그 상황이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그렇다면 1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 여성이 폭로를 결심하게 된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강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이 2차 폭로전을 이야기한 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니까 그 1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피해 여성이 이제 꽃뱀으로 몰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폭행을 당했던 그런 피해자로서 충분히 이거 1차 폭로전에 그 여성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폭로전을 이어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옥진 의원님, 물론 지금 사실관계 진위를 저희가 무슨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여성의 입장은 좀 공감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 김건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 그 여성도 이제 업소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 어느 일부에서는 그 여성이 김건모의 돈이 탐이 나서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는 시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실제 그래서, 글들이 올라오고 있대요, 지금. 그런 네. 글들이 올라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매도당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 김건모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내 사례를 봐라. 그러면서 본인이 2007년도에 폭행당한 그거를 이제 얘기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건 진단서가 나오고 했으니까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행위가 있었던 걸로 어느 정도 증거는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폭행 관련된 사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하. 끝까지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뉴스파이터도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의 말을 저희가 일반화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지시켜 드리면서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1차 폭로, 즉 성폭행 당했다는 그 피해 여성의 얘기도 충격입니다만 이것도 충격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모 씨 측의 입장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폭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네.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모 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만은 결국 지금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을 본인은 모르고 있고 네. 그 여성이 뭔가 본인에게 허위사실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건모 씨 측이 앞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이 고소장 제출 이후에 입장은 밝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추가로 터져 나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이 반박 자료는 아직 안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폭행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김건모 씨 측은 모른다는 얘기, 나 그 여성 모른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그 여성이 김건모 씨가 왜 그 여성을 모른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는 뭔가 증거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고소인이 누군지 모른다.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예. 이거는 진짜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 지금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일단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아. 고소가 돼 있는데 네. 김건모 씨 입장에서 이거 나 그 여성 압니다 하지는 않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큰 문제가 됐던 그 성범죄에 관련된 그 사건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대상자가 된 사람이 처음에 고소인 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네.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당시에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더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건모 씨가 그 아가씨들 8명을 앉혀놓고 네네네. 소주와 네. 본인이 그 해달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서 네. 거기 있었는데 네. 김건모 씨가 이 분을 보고 이 피해자분을 보고 네. 갑자기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여자들은 다 나가라. 네.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그 미우새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근데 막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TV 돌려도 제 방송 자꾸 나오고 일단은 김건모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김복준 의원님? 그러니까 김건모 씨가 당시에 그러면 거기를 아예 간 사실조차 없다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 가지실 분들 그런데 있어요. 네. 어차피 이 사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김건모 씨가 그 당시에 그 장소에 그 시기에 그 시간대에 갔느냐 이거부터 가리는 게 그거 중요해요. 밝히는 게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 이게 문제는 네. 이것도 지금 한 3, 4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CCTV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 확보가 어려울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누만에서 이런 누매는 CCTV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네. 그걸 밝힐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 당시에 업주가 작성했던 그 매상일지라고 하나요? 네. 매상일지라든지. 아하. 그 다음에 아니면 김건모 씨가 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사용 내역.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피해자 한 사람 빼고 그럼 7명의 여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여성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여성들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마담은 있을 겁니다. 그 마담의 매니저로 할게요. 매니저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매니저를 확보한다면 네. 그 즈음에 김건모가 그 유흥업소에 와서 그렇게 그 소주를 시켜서 먹었다. 아하. 뭐 이런 거 정도는 밝혀져야지 그 다음부터 그 뒤에 그 후속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이 앞서 인터뷰에서 그걸 언급했어요. 김건모 씨가 당시 입었던 옷차림을 얘기했는데 배트맨 문양이 새겨진 옷. 혹시 이게 이거는 박지훈 변호사님 무슨 정황 증거가 될 만한 효력이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배트맨 그 옷은 저도 봤거든요. 아하. 그 예능 프로그램에. 네.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에서 좀 더 플러스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두 사람이 있었고 그 내밀한 쪽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진술이 이런 어떤 뭐 옷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옷은 국민 많은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고 더 어떤 개인적인 부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여성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김건모 씨가 평소 예능 때도 이 배트맨 문양이 그려진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또 최근에 그 장례를 약속한 장지연 씨와 그 사진을 찍었을 때도 기념사진 찍었을 때도 그때 배트맨 문양이 그려진 옷을 입고 나란히 장지연 씨의 오빠와 같이 3명이서 나란히 찍었던 그런 사진도 한 월간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김건모 씨가 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치열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주변인들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거 흘려들어야 되는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내용이? 이게 이제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이제 불거져 나오니까는 한 언론사에서 이제 가서 그 해당 유흥업소 관계자를 인터뷰를 하고 주변 이제 상인들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해당 유흥업소 측 관계자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전혀 김건모 씨와 연관이 없다라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우리는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접하고 그런 것밖에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3년 전과 다르게 지금은 주인도 바뀌었고 간판도 바뀌었고 아예 다른 가게이기 때문에 우린 모른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이 업소 자체가 바뀌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상인들을 인터뷰를 해본 겁니다. 근데 주변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건모 씨를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굉장히 편한 옷차림, 뭐 운동복 차림 같은 그런 편한 옷만 입고 다녀서 기억이 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김건모 씨가 이렇게 소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그 룸에서도 소주를 먹는다라고 전에 들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이게 사건화가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모 씨가 그 해당 장소에 그 시각 여성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각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CCTV라든지 뭔가 객관적인 뭐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피해자는 당연히 이제 뭐 진술이 확보가 됐고 그 외에 주변인들의 진술이 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조금 주변 사람들을 뭐 참고인으로 부르든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오래전이라서 좀 쉽지는 않을 것 않죠.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해당 프로그램이 취재한 바로는 최진봉 교수님, 해당 업소, 그 유흥업소와 그 주변 상인들의 진술은 180도 엇갈린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는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일하는 업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약 이게
본인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다 하더라도 자꾸 왔었다.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왔어. 이런 얘기를 하면 취재가 집중될 것이고요. 네. 또 그 유흥업소에 연관된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영업을 하는데 피해가 볼 수 있어서 혹시나 그 말을 조금 아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물론. 그리고 주변의 상인들은 평상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왔었다. 그리고 뭐 이게 일반 운동복 차림으로 와서 뭐 거기서 술을 먹고 가는 걸 봤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인데 유흥업소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가능한 한 본인의 업소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관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쪽 말만 믿기에는 지금은 그러니까요. 너무 정황이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네. 업주는 업주 나름대로 그 입장이 있을 거니까 네. 그 입장에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추측해 볼 필요가 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강용석 변호사는 성폭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대요, 박준 변호사님. 네, 뭘까요? 객관적 증거 글쎄요, 뭘까요? 뭐 그때 CCTV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여튼 그 객관적 증거를 미리 공개를 하면 이 김건모 측에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이 수사기관에 어차피 고소인, 고발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진술을 하면서 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거고, 또 강용석 변호사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봤을 때는 좀 확실한 뭐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한마디만 그럴까요? 더 들어보면요. 네. 혹시나 그때 피해를 당하고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네.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 옆에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나와서 다른 여성한테 본인이 당한 피해를 얘기했을 가능성. 그러면 그분들을 조사해보면 그분들이 들었다고 하는 네. 증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네.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네. 추측은 됩니다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강용석 변호사가 그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대리해서 고소장을 제출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해서 지휘에 들어갔는데 강남경찰서 수사 방향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복준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때 그 장소에 김건모가 실제로 간 적이 있는지 네.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여성의 그 피해 진술을 받겠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피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최인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즉시 무슨 그 해바라기 센터는 안 간 걸로 보이고요. 네.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진료했던 기록, 뭐 DNA가 묻어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범행 피해 직후에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지인들한테 나 이런 피해 당했다고 하소연한 SNS라든지 전화통화한 사실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볼 거고요. 네. CCTV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아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니저 찾아가지고 매니저는 그 안에서 있었는 일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좀 따져보고, 뭐 필요하다면 두 사람 대질신문까지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성범죄 관련돼서는 가능하면 대질신문은 자제하도록 돼 있으니까. 피해자와 좀 격리시키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확인을 한 이후에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요. 지금은 단정 내릴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건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글쎄요. 이거 아닌 밤중에 홍두깨란 말이 이럴 때 써야 될까요? 김경 아나운서. 예. 서울 시내 이 영상을 보면서 안전한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그러니까요. 됩니다.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화가 나듯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아이고.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들이 이 남성을 말립니다. 네. 두 남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는 듯 몸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네. 서로를 뜯어 말리면서 상황이 종료되는가 싶더니 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대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자, 잠시 후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네. 몸싸움을 벌이던 한 남성을 아까 4명이 보였죠? 네. 이 중에 한 남성을 붙잡아서 연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해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툰 게 없다니까. 그냥 가져와서. 그냥 묻지 마야. 묻지 마. 아시는 분은 아니세요? 알아. 근데 묻지 마라. 아무, 그러니까 안 나간 거지. 나도 안 나가다니까. 지금 피해 남성 들어보니까 묻지 마란 얘기가 나옵니다. 김경 아나운서. 예, 두 남성은 지인 사이였다고 지금 인터뷰에서도 나오는데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다툼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평온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나와서 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가게 아하. 주변까지 또 나와서 몸다툼이 있었고요. 네. 정말로 묻지 마라는 거 이유가 없던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 이제 묻지 마라는 표현은 잘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무차별이라고 해야 될 것 무차별, 같은데. 네. 12월 8일 날 새벽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아마 평소 안면 관계가 있는 지인 둘이서 뭐 식사를 하러 간 것 같죠? 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은 50대 남성이 주방 쪽으로 다가가더니 흉기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무차별 그냥 그 공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나중에 이제 뭐 이 검거 이후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뭐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흉기 공격을 입은 피해자는 지금 어떨까요? 최재명 교수님. 지금 현재 다행히도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질 않은 것 같아요. 생명의 지장은 없고요. 그러나 네. 저는 마음속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알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공격을 하면 이게 뭐지? 안인방뚱의 정말 홍두깨라고. 네. 아마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마음적으로는 많은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남성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합니다. 흉기를 휘둘렀어요, 양유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지금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이 50대 남성에 대해서 살인미수 혐의로 이제 구속을 했고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하더라도 뭐 상해죄를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피해를 입은 정도가 굉장히 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본 것 같습니다. 네. 동종전과인데 가중처벌 안 돼요, 박진 변호사님? 일단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네. 전과가 있는지 뭐 상해죄라든지 다른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고 일단 구속이 되고 조사까지 진행이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언제쯤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할까요? 서울 도심에서 흉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좀 안전해지는 날이 좀 오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